OECD 평균은 47%인데 문해력이 우리나라는 25.4%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저렇진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위 5위, 6위 수준이었어요, 사실. 2006년에는 5, 6위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 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졌을까요? 바로 손에 스마트폰을 들기 시작한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은 책을 읽는 일을 서서히 줄이고 안 하고 겨우 읽는다면 학습 만화 정도나 읽는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너무 심심해서 TV 틀어줬어요. 너무 심심해서 게임 시켰어요. 너무 심심해서 스마트폰 줬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심심하다고 말하면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하는 것이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바로 고차원적 사고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 소장 권장희라고 합니다. 그 멍게라는 음식 있죠. 제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멍게는 제가 최애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향이 너무나 좋고요. 이 멍게라는 그 생물은 굉장히 특이하게 유충 때는 동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성체가 되면 뿌리를 내리면서 식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멍게는 식물이지만 사실 이 친구는 원래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멍게라는 친구가 식물로 자기의 변태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두뇌를 없애는 일입니다. 두뇌를 없애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움직이는 동물과 식물을 구별짓는 기준이 두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존재들에게는 두뇌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동물들과 인간을 구별짓는 아주 특징이 바로 두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두뇌 안에 전전두엽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전두엽은 동물들도 두뇌가 있고 사람도 두뇌가 있지만 오직 사람에게서만 발달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전두엽 속에서 발현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 두뇌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보통 두뇌를 둘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는 좌뇌, 우뇌를 생각하지만 사실 좌뇌, 우뇌는 해부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 영역이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좌뇌, 우뇌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는 두뇌를 앞과 뒤로 나눕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갈라서요. 앞쪽과 뒤쪽으로 나눕니다. 뒤쪽은 맨 뒤에 있는 것을 후두엽이라고 해요.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을 축두엽이라고 하는데 축두엽은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두정엽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정의 정자는 정수리, 정상할 때 그 정자예요. 그 두정엽은 촉각 정보와 움직임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두뇌의 뒤쪽 부분은 움직이고 촉각을 처리하고 시각을 처리하고 청각을 처리하는 주로 감각들을 다루는 곳이에요. 물론 동물들도 이 뒤쪽 뇌는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시각 정보가 즉각 정보와 움직임, 촉각이 처리되지 않으면 동물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만 발달되는 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앞쪽 뇌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처리되고 나면 앞쪽 뇌가 무엇을 하냐면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도록 결정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사람만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강아지가 사과를 봤다고 했을 때 강아지는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사과라는 걸 인식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근데 사람은 사과를 딱 보면 일단 질문부터 합니다. 왜 저 사과가 저기 있지? 저 내가 먹어도 되는 사과인가? 여러 가지 그 사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사고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동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뇌는 인간만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뇌,
이것을 우리는 고차원적 사고, 상위 인지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뇌는 사람만 있는 뇌다는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상위 인지, 고차원적 사고를 하고 있는 앞쪽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뇌를 한번 찍어 봤을 때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디오를 본다는 건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죠.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죠. 이런 청각 정보나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때와 책을 읽을 때를 보니까 바로 뒤쪽 뇌에는 상관이 없지만 앞쪽에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동물들에게 없는 사람만 발달하는 영역은 사실 오디오북이나 동영상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뇌가 하고 있어도 도구의 반응에 따라서 두뇌 작동 방식이 다르고 특별히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전두엽 영역의 활성화가 차이가 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앞쪽 뇌가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게임을 하는 걸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 뇌에 잡힙니다. 또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캐릭터나 몬스터도 있죠.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잡혀요. 그러니 정보를 앞쪽으로 보내주면 앞쪽은 종합적 사고와 분석과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을 하겠죠. 저놈을 때릴까 말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저쪽으로 가는 게 맞나? 기다릴까?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죽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내 생각이 끝날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 캐릭터를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쪽 이 고차원적 사고 영역의 뇌를 사용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정엽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명령이 가는 거야. 눌러!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할 때 보면 손가락 눌리기 바쁘잖아요. 손 움직이기 바쁘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고차원적 사고 영역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장면을 보면 엄청 정신없이 상대방과 치고받고 있는데 손이 바쁘지 이 고차원적 사고하는 사고력을 발휘하는 전두엽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드라마 볼까요?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지? 왜 저 말했지?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은 이미 바뀌어버렸죠. 정보가 넘어와서 사고하려고 하는데 화면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사고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이 고차원적 사고 영역의 뇌는 움직임이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자, 책을 읽을 때는 글자가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시각 자극이니까 뒤에서 이제 정보 처리하죠. 그걸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런데 글자는 단지 기호일 뿐이잖아요. 글자가 이해가 되려면 단어, 문장, 맥락, 구조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작업은 전두엽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본다면 글자는 잘 보이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전두엽이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단어, 문장, 맥락, 구조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고차원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친구는 책을 읽고 있고 한 친구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집중하고 있어요? 게임하는 친구가 훨씬 집중하고 있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못 들을 정도로 게임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뇌를 찍어보면 책을 읽는 친구들은 바로 고차원적 사고 영역이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게임하는 친구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볼 때는 집중하고 있지만 뇌는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차원적 사고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고차원적 사고는 3단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입수, 지식이라고 말해요. 1단계를.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하기. 동물들도 1단계는 다 합니다. 사과를 보고
사과구나, 먹어야지, 말아야지 이 정도까지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고차원적 사고는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정보를 새로운 정보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정리한다 그러죠. 성경은 이 정리하는 것을 understanding, 명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논리, 추론, 분류, 분석 이것이 다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요거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전도협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런데 TV, 게임, 스마트폰, 메타버스에서 보고 있을 때는 이 2단계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그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이걸 이제 표출이라고 하고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들이 수행하는 고차원적 사고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라든가 분별력, 도덕성, 절제력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단계, 3단계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TV, 게임, 스마트폰은 구조적으로 2단계, 3단계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고차원적 사고력이 발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책을 읽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읽어야 고차원적 사고가 발달이 되는데 책을 읽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고차원적 사고를 계속 발달시키려면 책을 봐야 된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언제 책을 읽냐? 어떻게 책을 읽냐? 책을 읽으려면 심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읽을 수 없는 게 책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살면서 이걸 들고 심심해, 책 보고 싶다. 심심해, 책이라도 봐야 되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잘 읽는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면 스마트폰을 들고 살기 시작하면 서서히 줄어들다가 그만두는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은 조금 극단적이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엄마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아들 앉아봐. 엄마가 너 이제 6학년 됐으니까 기념으로 스마트폰 사주려고 하거든. 근데 엄마가 스마트폰을 왜 사주는지 알고는 써야 되지 않겠니? 잘 들어봐. 네가 있잖아.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꾸 심심해지잖아. 그지? 네가 심심해지면 막 책 읽고 싶어지거든. 근데 네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막 앞쪽내 이 고차원적 사고 영역에 2단계, 3단계 추론 능력도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 너 사람 되면 안 되잖니? 그래서 엄마가 고심 끝에 준비했다. 야, 요 스마트폰이 신통방통한 물건인데 요걸 손에 들고 다니면 심심하지 않아 절대. 그래서 책을 안 읽어도 돼. 너 사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사주는 거야. 알고 났어? 하고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네가 또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하나 더 준비했어. 선물로. 뭐요? 네, 보조 배터리까지 챙겨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 뇌 안에 고차원적 사고 영역이 발달할 기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은 고차원적 사고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책을 잘 읽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심심한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죠. TV도 줄이고 컴퓨터도 줄이고 스마트폰 줄여서 아이들이 정말 심심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엄마가 책 읽어줄 테니까 가져와 볼래? 아빠가 책 읽어줄 테니까 가져와 볼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 뇌에서는 그 책 읽어주는 소리를 의미로 바꾸면서 사고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을 통해서 2단계, 3단계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책을 읽을 때 쉬운 책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은 제가 보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학습 만화나 판타지 책만 좋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를 보면 실제로 아이들은 학습 만화를 보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글자책을 보게 되면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추론, 이것이 바로 2단계, 두뇌의 고차원적 사고의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학습 만화를 보세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주머니에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앞뒤 문맥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볼까요? 그림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추론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은 추론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책만 보게 되면 고차원적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만화를 가능한 한 치우고 글자로 된 책을 읽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집에서 도와주면 고차원적 사고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OECD에서 2018년에 낸 자료를 보니까요. 전 세계 OECD 국가들의 문해력, 다시 말해서 고차원적 사고 능력에 관련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은 47%인데 문해력이 우리나라는 25.4%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최하의 수준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저렇진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위 5위, 6위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2006년에는 5, 6위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 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졌을까요? 바로 손에 스마트폰을 들기 시작한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은 책을 읽는 일을 서서히 줄이고 안 하고 겨우 읽는다면 학습 만화 정도나 읽는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도 도서관에 가보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긴 해요. 도서관에서. 그런데 대부분 학습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추론 능력은 생기지 않는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죠. 손에서 스마트폰을 멀리하지 않으면 고차원적 사고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OECD에서 이런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고차원적 사고, 문해력이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5등급, 1등급을 비교해 봤더니요. 소득 격차가 2.7배나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률도 2.2배가 나고요. 그리고 건강도 2배나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차원적 사고력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줄 것인가 아니면 책을 쥐어줄 것인가를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고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들은 아예 전자기기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학교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학교도 등록금이 2천만 원에서 2,700만 원인데 학교에 전자칠판도 없답니다. 전자사전도 가져올 수 없답니다.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올 수가 없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이 약해진다. 우리가 전화번호 스마트폰에 입력하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고차원적 사고력을 키워야 될 시기지 지금 쉽고 편한 거를 선택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갖는 만큼 고차원적 사고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편하게 사는 것은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런 사고력을 키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사고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집에서 엄마를 찾아서 엄마 심심해, 엄마 심심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책이 읽고 싶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심심하니까 TV 보겠다, 심심하니까 게임하겠다, 심심하니까 스마트폰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10분만 참고 견디고 버티십시오. 안 돼, 안 돼, 안 돼를 하세요. 그럼 아이는 보채다 안 들어주면 어때요? 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책을 꺼내서 읽는 아이가 될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늘어놓고 노는 아이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TV, 게임, 스마트폰을 틀어주면 더 이상 고천적 사고는 하지 않는, 마치 동물처럼 1차적 사고만 하고 사는 동물처럼 사는 아이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심심해 그러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너무 심심해서 TV 틀어줬어요. 너무 심심해서 게임 시켰어요. 너무 심심해서 스마트폰 줬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심심하다고 말하면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하는 것이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바로 고천적 사고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과제 해결 능력은 심심한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6학년 됐을 때 제가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별명을 하나 지어봤어요. 별명? 뭔데? 혼자 놀기 달인. 자기 별명이 혼자 놀기 달인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TV가 없고요. 우리 아이가 게임도 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도 갖지 않았어요. 전화 문자 되는 폰 들고 고등학교에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늘 와서 심심해 노래를 했습니다. 저한테 심심해 노래할 때마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심심하니? 심심할 때 보는 게 책이야. 저희 아이는 정말 심심할 때 보는 게 책이라고 믿고 살았던 아이예요. 그리고 심심해서 별짓을 다 하고 살았죠. 그리고 지금 역시 별짓을 다 하는 아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요, 뭐 유튜버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유튜버 되는 건 꿈이 아니에요. 계정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독자가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0만 유튜버가 된다는 것은, 100만 명이 내 컨텐츠를 본다는 것은 정말 내가 별짓을 다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으면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튜버 사업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지구상에 유튜브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유튜브 보고 살아서 유튜버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시대에 심심해서 별짓 다 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늘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내가 청소년 시절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일주일에 2시간만 컴퓨터나 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일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게 살아내면서 스스로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고천적 사고 능력을 키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지혜는 고천적 사고의 3단계입니다. 명철은 고천적 사고의 2단계입니다. 논리, 분류, 분석, 정리, 이것이 명철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 지혜, 사고력, 창의력, 도덕성, 절제력,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고천적 사고를 하는 자들이 복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편한 거, 그리고 뭔가 지식을 조금 습득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접하니까 막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지식을 똑같이 말하는 그 1단계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왜? 선진국이 알고 있는 거 흉내라도 내야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스마트폰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차별성이 없는 거야. 문제는 뭐예요? 그 지식을 내가
명철과 지혜를 동원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내 속에서 창출해낼 때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식사회라는 것은 남의 지식을 갖다 쓰는 지식사회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이 지식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TV, 게임, 스마트폰, 이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우리 아이가 지혜나 명철을 얻을 수가 없고 정말 심심한 가운데 책을 읽고 심심한 가운데 별짓을 다 하면서 진주보다 은보다 정금보다 귀한 것들을 우리의 고천적 사고력 안에 키워내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가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